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선명하고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 회장은 사직 의사를, 또 의대에선 동맹 휴학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의사단체 대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홍콩 HG수 기초 ELS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 책임을 물어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어수선한 축구계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네, 회의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축구협회 황보관 기술본부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미국 자택에 머물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수 선발이나 대표팀 소집 등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이번 안건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평가였습니다.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 내용을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최대한 빨리 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축구협회 임원진이 회의를 열고 뜻을 모은 뒤 그제 정 회장에게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요청했고요. 유임의 무게를 두던 정 회장도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한발 물러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경우 많게는 10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협회는 계약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이미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얘기할 부분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요르단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등 대표팀 주축들의 충돌이 있었다. 이 불화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측에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요르단전 바로 전날 대표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찍 식사를 마친 이강인과 황인범 등 일본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자 주장인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면서 다툼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한 매체가 손흥민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또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 측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을 날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팀 내에서 충돌이 있었던 때 클린스만 감독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팀의 주장인 감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선수의 합숙 훈련에 대한 생활 지도와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내분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노민입니다.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좀 애초 예정보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속보가 들려오면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고, 자, 어제 축구협회가 대표팀 선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아시안컵 부진을 둘러싼 모든 이슈가 잠식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을 덮기 위해서 선수들의 불화를 외신에 제보한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싸우기 잘한 건 아니지만 이게 범인 찾기가 돼버리잖아요. 마치 이번 아시안컵에 우리가 잘못했던 게 이강인이나 손흥민이나 이렇게 몇몇 선수들이 싸운 것 때문에 못한 것처럼 다 흘러가요. 제가 아는 협회는 그렇게까지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않습니다. 외신까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전부를 설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의심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설계하진 않았지만 터졌어요, 외신이. 그래서 그랬을 때 터졌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축구협회나 감독에 대한 얘기보다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얘기로 모든 게 덮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컵 요르단전 패배 후 클린스만 감독이 SNS에 올렸던 이 게시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어깨 동무한 사진 아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팀이 돼야 한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 경기 전날 있었던 축구대표팀 내 갈등을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패배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감독이 선수들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문제까지 합쳐져서 그 비난 여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끼리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국은 다 중재하는 건 다 그거를 어쨌든 뭐 좋아요. 선수들 불러서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징계를 줄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어쨌든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감독의 몫이란 말이죠.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했나? 네, 멱살에 주먹질까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개별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셀틱의 오현규 선수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에 이처럼 감정 섞인 대응을 해서 구설에 올랐고요. 이강인 선수의 법률 대리인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해외 언론도 이번 대표팀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는 신구 에이스가 대립한 전대미문의 내분이라며 이러한 갈등을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누설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중국의 한 언론, 탁구로도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라면서 조롱을 섞어서 꼬집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시안컵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하던 모습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초호화팀, 역대 최고 실력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번 대표팀 선수들. 각자의 개성은 다르지만 원팀인 만큼 한마음으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활약해 주길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흘째 공천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경기 인천 지역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홍익표, 또 고민정 의원 등을 단수 공천하는 3차 심사 결과를 공개한 민주당은 전략 공천 심사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어제 서울 단수 추천 후보를 발표한 여당. 오늘은 경기 지역 등의 단수 추천 후보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기와 인천, 전북 등 25개 지역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59개 의석이 몰려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는 1차로 면접을 진행한 36개 지역구 가운데 14개 지역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탈환을 노리는 수원벨트의 단수 공천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수원벨트 5개 지역구 가운데 3개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이 경기 북부에선 의정부가 공천을 신청한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용산 참모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단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안철수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3개 의석이 걸린 인천의 단수 공천 지역은 모두 5곳입니다. 현역 배준영, 윤상현 의원은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되며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 원칙과 함께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과 토요일엔 경북과 대구 등 여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의 면접이 진행되는 만큼 면접 다음 날 발표될 단수 공천 규모와 그 명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점점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 진행 상황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략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선 없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건데요. 이 현역 의원 불출마나 탈당 등의 이유로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4곳의 후보가 1차로 확정됐습니다. 이 서울 강남을 강청희, 인천 부평갑 노종면, 울산 남갑 전운수, 부산 사할에는 이재성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명 모두 민주당이 최근 외부에서 수혈한 총선 영입 인재 출신입니다. 네. 이 전략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파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파장을 고려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오전에는 이 단수 공천 지역 10곳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이 서울에선 서초울의 홍익표 원내대표, 이 광진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단수 후보로 발표됐고, 이 강원 원주갑에선 현역 송기현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PK 지역에선 부산 사하갑 최인호, 경남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이 양산을 김두관 의원이 각각 현 지역구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잇따라 중진을 차출하며 영남권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별 통보가 임박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 내용에 따라 제3지대로의 탈당 등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로의 이탈 가능성. 자, 계속해서 제3지대를 볼 텐데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죠? 네, 어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며 현역 의원 5인 체제를 구축한 개혁신당, 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6억 원가량을 배분받게 됐습니다. 이 현역 의원이 4명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의 보조금에 그쳤겠지만 양 의원 합류로 이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공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19일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은 가운데 이 외부 인사 영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제3지대 공천 칼자루를 쥘 공관위원장으로는 이 당사자의 부인에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계속 거론됩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정치행보에 본격 돌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전 장관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내 제3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통합정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연합하라면 그렇게 노력하고 경쟁하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따라 방문하려던 순방 일정을 전격 연기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협의가 있었고 마지막에 연기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순방을 예정대로 갈지 아니면 국내 여러 문제가 많으니 계속 민생을 챙기는 게 나을지에 대해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독일과 덴마크의 순방 연기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충분히 이해된 것도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협의회장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단체 행동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오늘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파업 투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대규모 파업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고 또 의대생들은 휴학 투표에 나섰습니다.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네요. 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수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달 중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개별로 사직서를 낸다 해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 수장이 사직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 새로 근무하게 되는 인턴들도 병원과의 계약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의대생 단체는 동맹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집단 휴학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미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12시 반 대전을 시작으로 전주와 청주 등 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오늘 저녁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규탄 대회를 엽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질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뭡니까? 네, 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를 확대 배치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공의 전담 권익보호 창구를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협의회장의 사직서 의사표명에 대해 필수 의료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책을 믿고 뜻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이른바 집단 사직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가짜뉴스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당국과 함께 학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파업 찬반 투표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대한축구협회 브리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 브리핑을 나온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는 뮬러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8분의 위원이 참석했고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클린스만 감독과 2023년 아시안컵 참가 결과 보고,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뮬러 위원장의 아시안컵 참가 보고, 그리고 대표팀 운영과 감독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클린스만 감독과 화상회의에서 나갔습니다. 나오고 난 뒤 위원장 주재로 위원들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위원들은 대표팀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임하는 단계에서 감독의 거취와 관련돼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시안컵 경기에 관련해서는 준결승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또 재임 기간 중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감독이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수단 관리에 관련해서는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 이 적은 근무 태도에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스포츠인 축구에서 그동안 대표팀 감독은 내용과 결과가 이슈가 되어 왔는데 근무 태도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 거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감독 거취 관련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의 오늘 논의 내용과 결론은 협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협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신원 감독님이 패배의 원인으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를 지적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직접 본인은 설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도 크리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수들 내분 사실도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축구협회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공식 입장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 일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협회로서는 빨리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협회가 감독 상황의 책임이 대표팀 운영에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이죠, 감독이. 예, 무한 책임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싸움 사건 관련해서 지금 선수들이 서로 진실이 아니다고 해서 공방이 진실 사건, 공방이 2차 사건으로 지금 이어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추가 진상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월드컵 예선이 곧장 다가오는데 경질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그 나머지 이제 일정은 어떤 제도 체제로 좀 갈 계획이신지요?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협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항은 빨리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 사건이 그러면 이미 파악이 안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당시 사건이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아직 사태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고가 아직 안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새로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사건 경위 팩트는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는 확인했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좀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팩트가 확인된 것까지만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감독 거취에 관련해서 사실은 브리핑을 하는 자리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추가 진상 조사 계획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거에 대한 감독이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감독은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경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지금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전력강화위에서의 합의된 내용을 축구협회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위원들은 참석자 모두 전원이 100% 해임에 동의했습니까? 개중에는 몇 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당장 지금 알다시피 월드컵 예선도 북중미 월드컵도 있으니까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선수단 내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진상 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만 감독의 해임 죄송합니다. 이장님과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여기까지만. 네, 다시 한번. 선수단 핑계를 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누가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사건이 이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선수단은 핑계를 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한 게 네, 황보관 기술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연결해 들어봤는데 기자들 질문도 많았고요.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한 대목 한 대목 속보로서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그 이유로는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고 또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단 불화를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오늘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이 있고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내용을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몽규 회장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좀 속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에 관련된 논의를 했고 관련 논의를 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긴박한 내용이다 보니 좀 연결도 거칠었고요. 또 현장 오디오 상황도 좀 좋지 않았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좀 더 내용이 정리된 내용은 스포츠부 취재기자가 연결하는 대로 정리한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참여할 경우 의료 대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의사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의사분들이 가운을 벗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봤는데, 자, 정부 방침 반발해서 오늘 전국 여기저기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한 건가요? 네, 2월 초에 비대 출범 전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관계대를 하기로 했고요. 이미 그저께 인천하고 부산, 또 어제는 경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서 나머지 13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대표자 위주로 한 100명 선씩 하려다가 참여하려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는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비대위가 지금 박명하 위원장님이 조직위원장이시거든요. 이제 비대위를 꾸려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데 주말에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어떤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투쟁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까? 네, 비대위를 구성 중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미 설날 연휴에 각 분과 위원장들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들이 전체적인 투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에 전체 비대위원들 모시고 같이 로드맵 등 방향성을 확실히 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설 연휴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대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좀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까? 그 내부에서. 일단은 효율적이고 네. 확실하게 저지 투쟁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개별적인 전공이 또 학생들이 또 단체 행동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직서라든지 동맹 휴학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 학생 포함한 전체 회원들의 격앙된 분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2020년도 투쟁에 좀 아픈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회원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나갈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경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일까요?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네. 저희가 이제 정권에서 이제 추진하려던 것을 저희가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 내부에서는 전공의와 또 의학과의 그 협상 합의 과정에서의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네. 학생들은 또 국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 협의체 대표가 사직 의사를 밝혔고 또 개별적 사직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복지부 차관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또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는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안타까운 건 정부가 저희 의사협회와 필수 의료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네.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는 의료계와 논의할 거 없이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가 협의 없이 발표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중 잣대를 좀 세우셨다고 보고요. 당시에 발표하는 날 2월 6일에 네. 전국 16개 회장들 포함한 저 그리고 또 수련병원장들에게 그런 집단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서를 냈고 수련병원장들에게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네. 아주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는 탁상 공론적인 또 2,000명 증언을 하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에 나아야 되는데 저희 의료계의 정당한 그런 저항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 대응하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것은 저희 의사협회의 저항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불쏘시개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부의 어떤 이중 잣대가 불쏘시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아까 그 격앙된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좀 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공의 단체 쪽과 의협이 좀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까? 네,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네. 또 박단 회장께서는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SNS에 화이서 내고 또 결국 3월 22일께에는 회장직도 내려 사퇴하게 되는 것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 서울 집회에서도 서울 회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전공의들이 연락이 오고 그 중에 한 분은 네. 화이서를 냈고 결근 상태로 오늘 집회에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보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대위와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전공의 학생 또 의사 회원들의 개별적인 저항 그런 분노 표출은 네. 저희가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을 했고 지난번에 대한전공의협의 임시총회에서도 잘 전달이 돼서 전체 행동을 좀 비대위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잘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공의 단체 대표가 사직을 의사를 밝히고 또 동맹 휴업 의사를 밝힌 학생들 분위기까지 좀 이례적인 의사 단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전공의 단체의 어떤 이 사직서 의사는 어떤 상징적인 대표로서의 행보일까요? 아니면 좀 이게 기폭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좀 사직서 연결로 이어질까요?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저도 어저께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네. 전달받기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SNS에 올리시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또 전공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현 체제에서는 의협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사의서를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굉장히 선배로서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확대되고 또 될지는 좀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는 어쨌든 비대위와 함께하면서 네. 또 그런 개별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박 회장의 사직이 개별적인 집단 사직으로 좀 이어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좀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뭐 전공협의회 또 개인 또 박 회장님의 그런 결정은 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발생한 패키지 정책 그리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발표를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뭐 목적이 사직이고 목적이 투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그런 방향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는 대목이 바로 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목이고 마침 일주일 전에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140여 차례 걸쳐 만났고 논의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의제든 간에 다 협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응하고 네. 논의하자는 자리를 저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조기용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28차례에 걸쳐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했다고 하셨지만은 어떠한 정부가 2,000명이라는 그런 명수 또 인원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밤샘 끝장 토론이라고 하자고 하는 네. 우리 협상단의 요청을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날 연휴 직전에는 그 전차 회의에서 네.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2월 6일 발표를 앞두고서 2월 5일에 예. 그 의료연합 협의체를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원래 하던 오후가 아니라 10시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정심에서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보정심 2시도 그 전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희 협상단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랑 들러리 쓸 수는 없다는 생각에 4분 만에 입장을 네. 발표하고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 정부가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의할 의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뭐 140 몇 차례 뭐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자리는 정부의 입장을 떠들 뿐이었고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반영되진 않고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셨다고. 예,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 협상단에서 밤샘 끝장 토론을 좀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그래서 정부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데 혹시 물밑으로 정부랑 단체랑 좀 협의를 위해서 그런 물밑 과정이 좀 있을까요? 접촉이나? 뭐 현재로서는 정부가 여러 경로로 2,000명 증원 발표한 규모라든지 시기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논의할 사항 아니고 그것은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금 협상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로지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과 함께 단체 행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런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또 같이 협의할 의사를 갖다가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SNS에 밝힌 내용인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알고 제가 전문을 보질 않아서 예. 노한규 전 회장께서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판단을 할 때 어떤 단체가 어떤 국민이 정부를 이기려고 하고 정부는 또 그것을 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절실한 마음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 네, 아까 지나간 질문이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압박용 카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또 PA 간호사 활용 등의 방안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의사는 면허 또 의료법에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호사는 의료법과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의사의
그런 단체 행동에 따라서 대책이라고 내왔는지는 전혀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적절하고 좋은 대응책을 잘 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탁상공론적이고 의미가 없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의사협회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건 국민의 여론이 아닐까 싶은데 진료 대란을 우려하는 국민적 어떤 우려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할 텐데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사실 어렵게 잡은 수술 스케줄 또 진료의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환자의 목소리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협회의 고민까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저희의 절실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일부 이제 그런 단체 행동을 앞두고서 해당 병원들에서 수술 스케줄 등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종적인 그런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단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더불어 덕분에 캠페인도 있었고요. 지금 이런 저희의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를 만든 것은 의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론은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은 지금 정부가 포퓰리즘식으로 이용하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 불순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시고 여론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명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근하던 4월 중순의 봄 날씨가 하루 만에 갑자기 늦겨울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울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렸고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기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눈으로 바뀌었던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 상층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였는데 한낮에는 1.1도로 무려 7도나 떨어졌습니다. 아침보다 낮 기온이 오히려 더 낮은 이례적인 날씨인데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됐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내린 겁니다. 눈은 쌓이지 않았지만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커 퇴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강원 산간엔 폭설이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는 밤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무거운 눈이라며 시설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새벽 시간 인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직원들의 재빠른 대처가 빛났습니다.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 요양보호사가 병실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한쪽 구석에선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마가 환자 침상을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보호사가 다급히 이불을 가져와 환자를 감싸더니 침대를 불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직원 한 명도 병실로 뛰어들어와 함께 소화기를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불길이 거세 진압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재빨리 119에 신고한 뒤 환자들을 필사적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불이 난 요양원 6층에는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 17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휠체어와 들것 등을 총동원해 환자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경과가 좋아 지금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요양원장은 직원들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초동대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소방관님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죠.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누전이나 합선으로 불이 났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국립종자원에서 보관하던 농가 보급용 벽시가 무더기로 곰팡이 피해를 입어 쌀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한 저장 창고에서 곰팡이 일종인 진균이 발견됐는데 올해 전북 지역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던 신동진 벽시의 30%인 약 300톤이 진균 피해를 봤다고 관계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농협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에 더해 국립종자원의 대체 품종 비축분을 공급하면 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재래시장 주변 식당을 돌며 업주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영세 식당들에서 차량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를 마치고 밥값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며 업주로부터 3, 4만 원 정도를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복역한 뒤 지난해 연말에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 3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도주하다가 이틀 만에 경기 부천에 있는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권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쿠팡 인사평가 자료를 조작해 발표하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팡 측은 권 변호사가 암호명이라고 주장한 대구센터라는 표현이 실제 인사자료에는 없고 노조 직함 항목도 임의로 추가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의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까지 무려 4년 넘게 걸렸는데요. 고령인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44년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던 양재영 씨 아버지는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습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지만 손가락과 허리를 다쳐 평생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참 일본 측에 사과를 진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양 씨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19년. 법원은 미쓰비시의 피해자 유족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1,9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세한 상속 지분별로 조금씩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승소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무려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측의 비협조로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는 등 재판이 길어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하면 일본 쪽에서 나머지 절반의 잔을 채우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랄지 사과 조치, 배상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3건. 이 가운데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1건, 항소심 8건, 서울과 광주 1심 법원에서 4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네,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금전적 지원 등을 받게 됐습니다. 네, 참사 후 무려 6년 2개월 만인데요. 유가족들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유족들은 화재 참사 책임을 이유로 충청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유족 층이 소송을 내자 충청북도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패소한 유족 측만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6년 2개월 만에 제천 화재 희생자 유족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유족 대표가 모여 제천 화재 사고 유족 지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달 유족 측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나온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보듬는 일이 하루빨리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서로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좀 성실하게 잘 지켜져서 우리 유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금융당국이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려다가 한 달 뒤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성실 혹은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손실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해 만기가 분산돼 홍콩 H지수 연계 ELS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업금융 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2차 현장 검사가 진행되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소속된 대표 직능단체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인 조합비만 따져봐도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대형 조직인데 현직 이사장이 각종 자리에 앉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 서류봉투에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들어있습니다. 조합원 A씨가 지난달부터 연임을 시작한 차모 이사장에게 건넨 현금 가운데 일부입니다. A씨는 조합 이사 자리를 받기 위해 3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임명받지 못하고 몇 주 뒤 돈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돌려주세요. 그냥 마음 비우겠어요. 그래. 알았어.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연락이 됩니다. 주기도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에도 시간 내서 한번 와 만나서 부추 가져오고 가. 그냥 붙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리를 대가로 돈을 준 데에는 이사장 측근의 꼬드김이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에 감사를 가라고 얘기 듣고 지금 자리 못 받아 난리들이야. 부대표는 다 억대짜리. 나도 못 가. 조합원 B씨는 이사장의 또 다른 측근에게 조합 산하의 복지법인 이사 자리를 약속받고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요구 조건까지 더해 모두 2,500만 원을 이사장에게 건넸지만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건넸던 돈도 미처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B씨는 호소합니다. 7층에 있는 지무실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안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500을 안 돌려줬거든요. 이들은 이사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50여 개의 보직을 대가로 조합원 한 사람당 최대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마치 가격표가 붙은 것처럼 어떤 자리는 얼마다라는 이야기가 조합 안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지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명에 나도 좀 했으면 좋은데 안 해주면은 음해를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이사장의 측근인 본부장도 금전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건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사장과 측근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GDP가 1.9%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발표한 우리나라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한국의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밀린 것은 외환 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같은 한일 경제 성장률 역전에 대해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이 저성장기에 들어간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만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1,33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세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4일 한때 52,079달러, 약 6,955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과 ETF 거래 시작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캠핑 계획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택시와 택배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60살 이상 자영업자는 207만 3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5천 명, 3.8% 증가하면서 전체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 창고업에서 60세 이상 종사자 수가 30만 5,800명으로 4년 만에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택시나 화물차, 택배업으로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4년 뒤에는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치 계획을 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수는 2028년 101개교로 올해 69개 교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240명인 학교는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 2개 학급이 개설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운동회, 현장학습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객 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기대했는데 실제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개장 첫 해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 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된 지난해 방문객이 오히려 감소했고 애초 기대한 방문객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첫 해 방문객 통계 자료는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수치라며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5월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문전성시를 이룬 지역 겨울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무엇보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상생 효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세비가 투입됐고 그거에 가장 큰 주장을 했던 거는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뭐 관광객도 오지 않고 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뭐 공개하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뭐 그런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공식 개장 2주년을 맞는 춘천 레고랜드. 방문객 감소를 타개하고 기대에 부응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올해 들어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불안전 판매 사례를 확인한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태의 내용부터 한번 보죠. 지금까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어느덧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네, 5대 은행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 7일까지 만기 도래액이 9,73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00억 원가량에 그쳐서 평균 손실률은 53%가 넘습니다. 이 홍콩 H지수 ELS 전체 판매 잔액이 19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 80% 15조 4천억 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조 원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고요. H지수가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손실액이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을 했을 때는 홍콩 H지수가 5,390선 정도에 있더라고요. 이 상품이 판매될 2021년 당시 고점이 12,000선이었으니까 지수는 절반 아래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 사례가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이미 1차 현장 검사에서 다소 문제될 만한 판매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층 고객에게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이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게 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례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해 2차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5개 은행, 6개 증권사가 그 대상이고요.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또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은행권에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건데 우선 지난주에 이복형 금감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안전 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서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안전 판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복현 원장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불안전 판매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조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은행이 나서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배상하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은 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배상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현장 검사에 금감원 검사국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국이라는 곳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해서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있죠? 네, 오늘 홍콩 ELS 일부 가입자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감사원을 찾아가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만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책임도 있다는 건데요. 앞서 2019년에 문제가 됐던 파생결합펀드 이 DLF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은행 요구로 H지수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5대 지수에 기초한 ELS 판매를 열어뒀습니다. 이 결정이 결국 이번 손실 사태를 초래했으니 당시에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은행권을 제대로 감독했어야 하니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온 요구 함께 들어보시죠.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은행의 홍콩 ELS 판매를 허용한 전제 조건은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감독 및 검사 방안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홍콩 EL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금융상품관리감독을 이유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은 DLF 사태 이후에 4년여 만입니다. 네, 아까 화면에 수수방관하지 말아라 이런 피켓도 보였는데 또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렇게 홍콩 ELS뿐 아니라 DLF 사태 이후에도 은행이 취급해온 고위험 상품 모두가 좀
상당히 좀 찜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현장 검사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ELS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이라는 자체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자체 손실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품을 예금 취급기관인 은행이 판매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이미 DLF 사태 때부터 수없이 나왔던 거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 규제 논의는 고위험 상품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 또 파생 상품 한도를 축소해야 하는지, 결제 단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 규제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이런 그러네요. 양면성을 가진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금 검사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을 할 예정인데, 조금 뭔가 좀 제도적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될 2차 검사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2주째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건설 원자재 등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는 매매가를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년 6월 3천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견본주택. 서울 잠원역과 반포역 사이 더블 역세권으로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에 좀 자산이 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모아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등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는 이제 매매가를 넘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뺀 서울 전 지역에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200만 원 넘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714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2,5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전국 평균 분양가는 1,747만 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12주째 하락했고, 수도권은 0.04%, 지방은 0.05%, 서울은 0.03%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씩 올랐지만 지방은 0.03% 내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 수요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거래가 다소 증가하면서 분양가는 오르고 집값은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3월이 전통적인 이사 성수기지만 상반기 중 매매가의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저성장의 대명사 하면 일본인데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독일에 밀리면서 55년 만에 세계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4%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역성장 수치를 제외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로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밀린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다가 저성장 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조금 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이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 불안 같은 일회성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이 저성장기에 들어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3%, 일본이 0.9%로 한국이 다시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장기적인 저성장과 낮은 생산성, 엔화 약세 때문에 독일에 밀려 55년 만에 세계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은 고도 성장기였던 1968년 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나 2010년 급성장한 중국에 뒤져 3위가 됐습니다. 2026년 무렵에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에도 추월당해 5위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직장 내 갈등 중에서도 세대 갈등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5에서 26일 온라인으로 국민 3,015명에게 직장 내 갈등 가운데 어떤 유형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43.3%가 MZ세대와의 갈등이라고 답했습니다. 해고 징계가 30.6%로 그 뒤를 이었고 또 성희롱, 성차별이란 응답이 8.8%, 직장 내 괴롭힘은 0.1%였습니다. 채용과 퇴직,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많아지겠는가란 질문엔 79.8%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또 오늘은 강원 영동 지역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내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따뜻한 날씨에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 매화. 나뭇가지는 차가운 눈에 덮였고 꽃봉오리는 잔뜩 움츠러 들었습니다. 두꺼운 겉옷이 부담스러울 만큼 봄 기운이 완연했던 바닷가도 온통 하얀 눈새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전 강릉 낮 최고 기온은 20.2도. 2월 중순 기록으로는 1911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후 1시 반 기준 이곳 강릉의 기온은 0.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20도 가까이 낮은 기온입니다. 하루 만에 봄에서 다시 겨울로 돌아간 변덕스러운 날씨에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울 정도로 봄처럼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완전 한겨울에 폭설 내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대설특보 속에 강원 산간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동해안에도 10cm 안팎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찬 성질의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하여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평소보다 두세 배 무겁다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인천 옹진군에선 밤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4,000세대 가까운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섬 지역이라 정전으로 물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12시간 넘게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사가 한창일 동네 슈퍼가 어두컴컴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데우는 온장고도 불이 꺼졌고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냉동고도 전원이 꺼져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 3,800세대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이곳 슈퍼도 모두 불이 꺼져 어둡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카드 결제기도 꺼졌고 차갑게 식품을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도 멈춰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발전기를 돌려보지만 평소처럼 영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기가 안 되니까 나와도 있고 우선은 걱정이 되니까 더 나와 있게 되네요. 가정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섬마을이라 상수도 없이 펌프를 돌려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곳이 많은데 느닷없이 전기가 차단되다 보니 물까지 끊겼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지하서도 무용진 물이죠 뭐. 당장 화장실 가도 물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정전은 육지와 섬마을에 있는 관문인 선제대교 아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커져 다리 아래에 있는 전력 공급 케이블까지 끊어진 겁니다. 한국전력은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 공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전주를 세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 자체도 일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은 전주를 세워서 일단 전기를 넣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임시 복구 이후 불에 탄 전기 공급 케이블을 교체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옹진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수를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른바 한남동 테슬라 사고로 차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 정보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시속 95km로 달리던 차량이 벽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충격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고등학교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A씨 등 2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교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으로 튕겨나간 철제 뚜껑에 맞아 변을 당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A양을 구속했습니다. A양은 지난 12일 새벽 4시 40분쯤 자신이 살던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다른 입주민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양으로부터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순항미사일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거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는 바다수리 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바다수리 6형이 1,400여 초 동안 상공을 비행하고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측의 북방 한계선 NLL이 근거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제 무기인 KH-35를 복제한 기존 대함미사일 금성 3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지상 대해상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함과 쾌속정 등 우리 측 전투함선을 거론한 것으로 미뤄 신형 미사일은 목표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성능 개량했다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하는 우리 해군의 신형 유도탄 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우리 함정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NLL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복해 거론한 만큼 서북도서의 긴장도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집결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과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RFA는 지난 13일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김일성 광장에 오와 열을 맞춘 형체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위성사진에 나타난 사각형 점 형태의 대열은 53개에 달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내일 광명성절을 맞아 대규모 군중 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체제 결속과 내부 동원을 위해 김일성 주석을 활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동향이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김일성을 투사한 전시 최고사령관, 사회주의 대가정 어버이, 사상 지도자 이미지를 이용해 김정은 우상화와 권위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모델로 삼은 데 대해선 김일성 시대 북한 경제가 김정일 시대보다 나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한국과 쿠바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가 193번째 수교국이 된 건데요. 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영화 감상회 사진입니다. 북한에 주재한 각국 외교 사절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남성,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쿠바 대사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관련 기록 영화를 함께 보는 자리였는데요. 같은 날밤 가르시아 대사의 본국인 쿠바는 북한 정권이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네, 쿠바는 세계에서 몇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또 반미라는 노선을 걷기도 해서 북한은 쿠바를 형제 국가로 여기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2018년 국가평의회 의장 시절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우리민은 일찍이 형제적 쿠바 인민과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에 기초하여 두터운 신선한 유대를 맺고 반제 투쟁의 전초선에서 함께 싸워왔으며 네, 특히 핵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가뜩이나 줄어든 가운데 재외 공간도 하나둘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53개였던 재외 공간이 1년 사이에 44개로 감소했죠. 그럴수록 중국 또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과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형제국 쿠바가 우리와 수교를 맺은 만큼 북한의 충격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다시 확인하는 사례로도 보입니다. 외교력의 공간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중에 핵심 국가가 이제 우리하고 수교를 했으니까 김정은 정권의 신장전 외교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니까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프죠. He took me back to East
Havana, ooh, na, na. Half of my heart is in Havana, ooh, na, na. He took me back to East Atlanta.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우승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이 무대에 서면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행사 말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총격은 캔자스시티 유니언역에서 발생했습니다. Well,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 and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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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 현장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퍼레이드 참가자 관리를 위해 800명가량의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각각 약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이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NFL 통산 4번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끔찍한 총격 사건의 비극으로 바뀌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꼴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정부의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14일 몬머스대 여론조사에서 스위프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부 비밀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8%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음모론은 스위프트의 연인인 트래비스 켈시의 소속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지출한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에 앞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과 보수 성향의 미디어가 스위프트를 겨냥한 음모론 확산을 부추겼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발사됐습니다. 이 발사 계약사인 스페이스X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전 1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에서 오디세우스로 이름 붙인 달 착륙선 노바시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구를 떠난 뒤 약 일주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다 오는 22일 달의 남극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이자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51년여 만에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러 간 협력 강화가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동맹국들과 힘을 합친 다자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은 현재 미국의 안보는 도전받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중국의 타이완 압박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The deepening cooperation among Russia, the DPRK, and Iran is a cause of concern.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가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제재를 통한 압박에 들어갔고 동맹과 함께 다자적 대응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partners in multilateral settings to also see how we all can work together to address this issue because so much of this is multilateral, working together with sanctions.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입장국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like-minded countries need to come together to use all tools available to deter
any kind of aggression or provocation along those lines. 국무부는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에는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부터 열흘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올해 74회 베를린 영화제에는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와 또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 파묘 등 모두 5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홍 감독이 제작과 각본, 연출 등을 담당하고 연인인 배우 김민희 씨가 제작 실장을 맡은 여행자의 필요는 경쟁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홍 감독은 5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대 공원에 살던 1965년생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가 59살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을 넘은 나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공원은 사쿠라가 노령으로 인한 질환으로 집중 치료를 받다가 그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사쿠라는 1965년 2월 태국에서 태어나 7달 만에 일본으로 옮겨져 다카라즈카 패밀리랜드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던 코끼리였습니다. 2003년 패밀리랜드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같은 해 5월 서울대 공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동민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회의 결과 예상대로 나온 건가요?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내린 판단도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르단은 아시안컵에서 2번이나 상대한 팀인데도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고 클린스만 감독의 재임 기간 새로운 선수를 직접 발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단 관리 측면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단의 갈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적은 근무 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무 태도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협회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축구협회장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질이 결정되면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감독이 경질될 경우 축구대표팀은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치러야 해서 후임 감독 선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문입니다. MLB.com이 빅리그 데뷔를 앞둔 이정후를 2024년 루키팀 외야수로 꼽았습니다. MLB.com은 이정후가 KBO 리그에서 3,947타석에 나오는 동안 통산 타율 3할 4푼을 기록한 반면 삼진은 304개만 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선구안과 컨택 능력을 가졌다며 팬그래프닷컴의 예측 시스템을 인용해 이정후를 텍사스의 에번 카터, 미러키의 잭슨 슈리오와 함께 올해 루키팀 외야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 예측 시스템은 이정후의 올해 타율은 2할 9푼 1리, 리그 전체 4위로 예상했고 홈런은 12개, 삼진율을 9.1%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1.3m짜리 짧은 퍼팅에 실패해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놓쳤던 안병훈이 다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안병훈은 세계 톱 랭커들이 총출동하는 특급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을 앞두고 가진 국내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4월 마스터스 출전권 확보를 위해 세계 랭킹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훈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제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드라이버하고 이제 아이언을 좀 잘 쳐놓으면은 이번 주는 충분히 좋은 성적 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경쟁이 상당히 심한 상태고 잘 치는 선수도 워낙 많고 그래서 올해 올림픽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보다도 낮이 더 쌀쌀했던 하루였습니다. 곳곳에 영향을 줬던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륙은 비나 눈이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7cm의 눈이나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8에서 많게는 15도가량 떨어지면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창원은 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1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낮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지만 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